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제죠? 얘기했던 메타볼리즘 조절에 관련된 내용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위주로 해서 PPT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전체적인 레귤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보는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 호르몬 시그널링 that regulate hunger.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배고픔에 의한 음식물 섭취를 촉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롱텀하게 조절하는 기작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소화기관에 의해서 조절되는, 소화기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들은 쇼텀에 의해서 결국에는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배고픔이나 또는 사다이어티,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음식물의 섭취를 조절한다고 그랬고요. 또는 에너지의 사용 정도, expenditure, 그리고 그로스, 성장이나 리프로덕션, 재생을 조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조절하는 기작에서 롱텀하게 조절하는 게 이제 지방세포가 조절해주는 부분이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무한정 많아지게 되면은 렙틴의 분비량이 많아져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렙틴은 굉장히 중요한, 더 이상 식욕을 느끼지 못하게끔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또는 판크레아스에서 인슐린 흡수를 증가시키겠죠. 그리고 소화기관에서 펩타이드 YY나 콜레시스토키닌 이런 것들이 위에서 유미즙이 이제 12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더 이상 섭취를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조절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 렙틴이나 인슐린이나 PYY나 CCK들은 뇌에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못, 식욕을 느끼지 못하게 억제하는 그런 쪽으로 작동을 한다고 그랬고요. 이 그렐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녹색으로 표시했죠. 그런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렐린이 충분히 분비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고요. 포만을 느끼게 되면 그때 이제 PYY나 콜레시스토킨이 분비가 돼서 다시금 만족감, 에피타이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조절이 호르몬 조절에 의해서 중추신경을 조절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화와 이 메타볼리즘 대사라는 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사이토카인, 뭐 아디포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 이런 아이들도 염증과 관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비만과 지방 세포의 축적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칼로리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칼로리 요구량은 뭐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 개의 컴포넌트가 크게 좌지우지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베이설 메타볼릭 레이트 BMR이라고 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쉬고 있을 때 28도 정도의 온도에서 12시간 후에 먹은 후에 어, 실제 요구하는 양의 60% 정도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요. 배설 메타볼릭 레이트 같은 경우 높으면 높을수록 뭐 에너지 소비량이 많을 거고 작으면은 적겠죠. 또는 이제 어댑티브 서머제네시스 실질적으로 추위에 대해서 몸을 에너지 익스펜트 어댑 체인지 주변 온도예요. 대기 온도 또는 다이제션이나 옵소르션 오브 푸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몸이 뜨거워지거나 뭐 차가워지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제 베이설 메타볼릭 레이시고요. 그 다음에 적응을 위한 온도 변화가 10%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피지컬 액티비티 우리가 실제 몸을 움직여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편차가 크겠죠. 여튼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의 큰 부분으로 베이설 메타볼릭 레이트, 그다음에 설모 어댑테이션, 피지컬 액티비티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과 사용되는 것의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죠. 먹는 거를 통해서 적당량의 에너지원을 공급을 받고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메타볼릭 레이시나 피지컬 액티비티 또는 설모 어댑테이션이 작아요. 왜? 실질적으로 대사량이 떨어지면은 체온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게 되죠. 근데 에너지 사용량은 감소하는데 피딩이 많아진다.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의 밸런스는 깨지게 될 겁니다. 호르몬al 레귤레이션이에요. 메타볼리즘에. 호르몬 가지고 어떻게 메타볼리즘을 조절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엔도크라인 호르몬이 대부분이 될 건데요. 여기 있듯이 absorption of energy carrier from intestine fluctuation. 여튼 우리 몸에서 얼마만큼의 소장에서 에너지원을 흡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흡수하는 단계, 그래서 rise over 4-hour period following meal 해서 음식물 먹은 후에 4시간 안에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포스트 업서티브예요. 이거는 이제 흡수가 끝난 뒤쪽, 그러니까 패스팅은 이제 굶는 단계, 공복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drop to zero between meal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고 4시간 후에부터 해서는 흡수가 끝나고 그 뒤에 굶겨진 상태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업소션과 패스팅 사이에 호르몬 조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때 이제 플라즈마 레벨 오브 에너지 캐리어 스테이트 with a homeostatic range due to balanced influence of several hormones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플라즈마 레벨, 혈액 내의 레벨에 따라서 이 호르몬의 영향을 줘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조절을 이루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메타볼리즘 밸런스를 말을 할 때 캐타볼리즘은 에너지 소스 글라이코젠, 트리글라세라이드, 프로테인들의 글루코즈, 페리액시드, 아미노산으로의 분해를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었고요. 아나볼리즘은 글라이코젠, 트리글라사이드, 프로테인, 실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저장하거나 또는 합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루는 거죠.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할 거고요. ATP를 생산을 할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ATP를 소모를 할 겁니다. 사용. 이 균형이 바로 대사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분해를 할 때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글루코코티코이드, 그로스 호르몬, 사이로이드신 이런 사이로이드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저장에는 인슐린 그리고 섹스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루카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글루코즈를 분해하는 글라이코젠을 글루코즈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아이들이고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저장할 때 사용되는 그런 소스죠. 이 두 개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똑같이 흡수 또는 방출. 에피네프린 앞에서 나왔듯이 아드레날린 계통이에요. 교감신경 자극시키는 거. 섹스 호르몬 아니면 그로스 호르몬들은 성장을 위한 것들. 아나볼리즘과 캐타볼리즘 사이에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 한 가지 예로 호르몬이 나온 게 이제 그로스 호르몬하고 인슐린이에요. 그로스 호르몬하고 인슐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인슐린이 당을 저장하는데 소스로 활용이 될 거고요. 글라이코젠, 좀 리버, 아디포스 티슈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작동을 하면은 글루코즈나 프리페리엑시드 같은 것들을 흡수를 해서 저장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여기 인슐린이 글루코즈로 업테이크 시키고 프리페리엑시드 업테이크 시켜서 글라이세롤과 프리페리엑시드가 결합을 해서 트리글라세라이드 중성지방을 합성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인슐린은 그러한 분비를 막을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축적을 하도록 유도할 거고요. 인슐린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듯이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그로스 호르몬들은 이것을 바깥으로 내놔서 혈액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세포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동일하게 아디포스 티슈에서도 글루카곤이나 그로스 호르몬, 코티코
스테로이드 또는 에프네프린 같은 것들이 포지티브, 양의 방향이라는 건 분해를 의미를 하는 거죠. 프리페리 엑시드를 에너지원으로 공급을 할 거고요. 인슐린은 그거에 반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아까 아나볼리즘 계통들, 인슐린이 대표적인 호르몬이라고 하면 이거는 저장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조종을 하고자 할 거고요. 이거와 상반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설명이 됐죠. 또는 글루카곤. 반대 개념의 호르몬이니까요. 판크레아스 아일렛셀에서 만들어지는 베타셀, 알파셀. 이거는 뭐예요? 분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의 호르몬 조절에 의해서도 조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뭐 특정 부위가 아니고 쭉 한번 다양한 호르몬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소화기관에서의 호르몬, 그리고 세포, 특히 아디포스 티슈에서 내는 호르몬 조절, 또는 우리 몸의 일반적인 호르몬에 의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분비 호르몬에 의한 조절. 그럼 그것이 결국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사용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하냐에 따라서 분비가 되고 조절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슐린은 흡수하는 거니까 저장, 글루카곤은 분해해서 공급, 분비를 해주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이 그림에 연결돼서 나오는 게 바로 판크레아틱 아일렛이에요. 아까 베타셀하고 알파셀, 베타셀에서는 인슐린을 만든다고 그랬었고요. 알파셀에서는 글루카곤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이 서로 상반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 레귤레이션이 이것 판크레아틱 아일렛셀에 의해서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베타셀은 인슐린을, 알파셀은 글루카곤을 시크리션 합니다. 분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델타셀이 있는데 델타셀에서는 소마토스타틴,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조절 작용을 하게 되죠. 인슐린이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러드 내에 글루코즈 레벨을 계속해서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이런 조절을 통해서 혈액 내 글루코즈를 저장을 하게 하죠. 간이나 어디로? 근육으로. 그래서 with glucagon playing on supportive role. 그러니까 인슐린은 블러드 글루코즈 레벨을 조절하고요. 글루카곤은 그거를 반대로 해서 당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절이 enough glucose for the brain while keeping level below that which would damage the tissu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당 조절은 충분한 글루코즈가 브레인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일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약에 당이 부족하게 될 경우엔 브레인에 데미지를,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량의 글루코즈를 빠르게 흡수시키고 바로 저장하게끔 조절을 하는 거죠. 인슐린 시크리션은 어떻게 조절되느냐, 이건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익사이타토리 시그널링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액션 포텐셜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볼테이지 게이티드 이온 채널들까지 언급이 되는, 실질적으로 베타셀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쭉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극원은 블러드 내에 글루코즈 레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티뮬러스 블러드 글루코즈 레벨이 증가하면은 글루코즈가 세포 베타셀이라고 되어 있죠. 베타셀 안으로 GLUT2 글루코즈 트랜스포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트랜스포터, 바깥의 높은 농도의 것들을 파실리테이티드, 도구화돼서 운반해주는 수용체죠. 글루코즈를 들어오면 글루코즈 6포스페이스로 해당 과정 글라이콜라이시스를 거쳐서 파이루벳 생산을 하고, 그것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 크랩 사이클,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 그 다음에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을 통해서 ATP를 생산을 하게 되죠. ATP의 레벨이 계속해서 이제 높아져서 충분한 ATP가 생산이 되게 되면요. 이 ATP를 사용하고 이게 이제 포스페이트이 나오게 되면 그게 ADP가 되는 거죠. 그때 요 사용된 포스페이트를 가지고 여기 포타슘 채널을 클로즈하게 됩니다. 포타슘 채널이 닫혔다는 거는 억제의 개념이에요. 억제. 소듐 채널이 열리는 거는 디폴라라이제이션. 그쵸? 근데 여기서는 요 포타슘 채널이 닫힘으로써 억제로 디폴라라이제이션, 탈분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탈분극에 의해서 포타슘 채널이 닫히고 칼슘 채널이 열리면서 칼슘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 들어온 칼슘에 의해서 인슐린이 들어있는 이 베지클들이 멤브레인에 퓨전이 되고요. 베지클들을 엑소사이토시키는 그런 반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베타셀의 블러드 내의 글루코즈의 자극에 의해서 글루코즈가 업테이크 되고 그 글루코즈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ATP가 에너지를 사용해서 포타슘 채널을 닫고 포타슘 채널이 닫아지면은 디폴라라이제이션, 탈분극이 일어나서 칼슘 채널을 열고 칼슘 채널에 들어온 칼슘이 베지클들을 멤브레인에 퓨전시켜서 인슐린을 시크리션하게 되는 그런 단계의 조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서대로 1, 2, 3, 4, 칼슘 채널 5, 이제 분비 6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말을 붙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루카곤의 시크리션인데요. 글루카곤의 시크리션은 실질적으로 인슐린에 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더 강력한 주체가 될 거고요. 이 글루카곤은 그 부수적인 조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fter a carbohydrate rich meal, increase circulating glucose. 이게 실질적으로 글루코즈 레벨이 높아지면은 알파셀의 활성을 억제를 합니다. 그러면 글루카곤의 레벨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글루카곤이 릴리즈 되지 않는데요. 이 글루코즈 레벨이 떨어지면 그때야 이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니비션 is lift, 이니비션이 없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글루코즈 레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조절이 된다. 뭐에 의해서? by 그리고 글루카곤이 다시 분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비된 글루카곤은 글루코즈의 셀룰러 업테이크를 막을 거고 스켈레톤 머슬이나 리버나 아디포스 티슈로 글라이코젠의 분해를 촉진을 시킬 겁니다. 글루카곤이 글라이코젠으로 저장되어 있던 어디 간이나 근육에서 글루코즈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릴리즈를 하죠. 어디? 리버에서 블러드로 글루코즈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romote release of fatty acid from adipose tissue. 똑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인슐린이 글루코즈를 저장하고 fatty acid를 아디포 티슈로 저장했다. 그러면 리버에서는 블러드로 글루코즈를 공급을 해줬으면은 아디포스 티슈, 지방세포에서는 fatty acid를 똑같이 블러드로 공급을 해주겠죠. 뭐에 의해서? 글루카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미노액시드의 작용이에요. 아미노액시드 중에서 다 모든 아미노액시드가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서튼이라고 돼 있죠. 특정 아미노액시드가 이런 인슐린의 시크리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 프로테인 상태고 로우 카보하이드레이트 밀을 먹었을 때 이게 이제 당은 낮고 탄수화물은 낮고 고 단백질 영양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동시에 얘네들이
인슐린도 그렇고 글루카곤도 그렇고 절대적 조절자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당에 의해서 인슐린이 증가하고 글루카곤이 억제되는 그런 조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고 탄수화물이 적은 상태에서는 둘 다 시크리션 분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뭐 적당량의 글루코즈 레벨이 블러드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은 케토제닉 다이어트 뭐 아니면은 고단백 음식을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 그런 것들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낮은 상태의 당 공급과 뭐 탄수화물, 에너지원이 어떻게 보면은 단백질 쪽의 사용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은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분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 쪽으로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아미노액시드가 실질적으로 대사 조절에 작용을 하는 그런 일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스티널 호르몬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지만 인슐린 begin to secrete before glucose is even absorbed due to GIP, gastric inhibitory peptide라고 얘기하는데요. GIP하고 GLP-1, 글루카곤 like protein 1이 시크리션 돼서 이 소장에서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흡수를 했을 때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 GIP나 GLP-1 같은 소화기관의 인슐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이제 얘네들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글루코즈의 흡수를 도와주게 될 텐데요. 얘는 help prevent sudden rise라고 돼 있죠. 갑작스러운 블러드 글루코즈 레벨의 증가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슐린만 가지고 작동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나왔던 이 GIP, gastric inhibitory peptide나 글루카곤 like protein 1 같은 것들이 먼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이 소장에서 분비가 되어서 인슐린 분비 전에 어느 정도 작동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급격한 포도당의 혈중 농도 증가를 막아준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조절 기작이 될 겁니다. 글루카곤하고 지방의 관계에서 뭐 그런 조절이 있느냐? Stimulate hormone sensitivity lipase in adipose tissu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글루카곤과 같은 이런 것들이 분해를 촉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루카곤이 작동을 하면은 라이페이즈는 지방 분해 효소예요. 아디포스 티슈에서 결론적으로 이 저장되어 있는 트리글라세라이드를 페리엑시드로 분해할 수 있는 민감도를 증가를 시킬 거고요. 프리 페리엑시드가 블러드로 이제 릴리즈가 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by skeletal muscle instead of using glucose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로우 글루코즈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글루카곤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가 촉진이 되면은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젠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 스켈터 머스에 있는 프리페리 엑시드를 사용을 하게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체중 감소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글루코즈를 먼저 사용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스켈터 머슬에 저장되어 있는 프리페리 엑시드 이런 것들 지방을 프리페리 엑시드 공급을 해서 먼저 사용하게 할 것이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글루카곤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거죠. 글루카곤은 글루코즈의 레벨이 높아지면은 억제가 되는
인슐린과 대응적인 호르몬입니다. 이 간에서 이 글루카곤이 stimulate conversion of fatty acid into ketone body to be used as an energy sourc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fatty acid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양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근육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 장기에서 에너지원을 쓰기 위해서 프리 fatty acid를 fatty acid는 베타 옥시데이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게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소스가 많을 때는 그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량 사용한 다음에는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이 부족할 때 케톤 바디를 만들어서 이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답니다. 근데 이 케톤 바디 형성에 글루카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글루카곤이 그걸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쭉 연결해서 얘기가 나오죠. 당, 포도당이라는 거, 글루코즈라는 거의 라벨을 낮춰주면은 저장을 감소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글루카곤의 생산을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페리엑시드 지방산의 케톤 바디로의 전환을 증가시켜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결국에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끔 몸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저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간헐적 다이어트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체계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원을 바꾸도록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최소 5일에서 6일 정도 한 달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그걸 유지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말하면 보면 이것도 이제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얘기하는 게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이잖아. 그래서 카타볼리즘 듀링 패스팅 굶었을 때 공복기에 뭐 합성 분해예요. 그러면은 실제 패스팅 굶게 되면 인슐린 레벨은 떨어지고 글루카곤은 올라가게 되죠. 왜? 글루코즈의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글라이코젠이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로 전환이 되고 또는 글루코즈로 전환이 돼서 이제 블러드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또한 이 글루코즈 사용이 안 되는 아디포스 티슈에 T지를 분해를 해서 페리엑시드 지방산을 공급을 해주게 될 거고요. 이 지방산이 베타 옥시데이션 아세틸 코에일을 공급을 해서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을 돌게 할 거고 또는 이 아이가 케톤 바디로 변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게 할 겁니다. 혈액에 글루코즈 공급을 하게 할 거고요. 하지만 그 농도는 한정적이다. 그리고 스켈레톤 머슬의 특정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아미노 액시드를 공급을 해서 에너지원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저혈당 상태에서의 이화작용은 당이 없기 때문에 지방, 단백질들을 끌어다가 파이브릭 애시드 또는 아세틸코에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케톤 바디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쓰게끔 한다는 거죠. 이 적당량의 글루코즈 조금씩 아주 저혈당 상태를 적당히 유지를 해주면은 이러한 것들의 에너지 소스 사용이 퍼센트가 높아질 거고요. 당은 대부분 브레인에 공급을 해주거나 아주 짧은 시간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케톤 바디가 또 너무 많이 사용이 되면 케토제네시스라고 해서 케토시스 또는 케토제네시스라고 해서 산화도가 높아져요. 혈액 내에. 그것도 안 좋은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pH가 너무 낮아지고 산화되기 때문에
신경 마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eeding과 fasting, 음식물 섭취와 공복 상태에서 메타볼림의 조절이에요. 쭉 앞에 거를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글루코즈가 올라갈 거고 인슐린이 올라가고 글루카곤 내려갑니다. 인슐린이 글루카곤보다 많은 상태가 될 거, 레이시오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글라이코젠 저장, 팻 저장, 프로테인 포메이션을 증가시키게 되고 블러드에서는 글루코즈, 아미노액시드, 페리액시드, 케톤 바디 레벨이 다 내려가게 됩니다. 패스팅, 공복 상태에서는 글루코즈 농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저혈당, 여기는 고혈당 상태예요. 결국에 저혈당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낮아지고 글루카곤이 높아지고 인슐린 글루카곤 레이시오도 작아지겠죠. 이게 1이면은 이게 5가 되니까 거꾸로 5, 뭐 1 정도. 하이돌라이시스 분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글라이코젠 분해하고 지방 분해하고 단백질 분해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소스가 아닌 당 소스가 아닌 거에서 당을 만든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케토제네시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루코즈를 또는 케톤 바디를 증가시키게 되죠. 글루코즈 올라가고 아미노액시드 올라가고 페리액시드, 케톤 바디 대사의 밸런스,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연결돼서 이러한 대사 조절을 계속해서 중요한 소스라고 얘기하는 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판크리아스, 췌장이에요. 췌장의 아일렛셀이죠. 그리고 결국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까? 포도당, 혈당, 혈액 내 당의 수치에 의해서. 이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이아벳, 멜리투스, 결국에 당뇨죠. 하이포글라세미아, 저혈당. 이런 질병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다이아벳 멜리투스. 당뇨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혈당, 혈액 안에 글루코즈 레벨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 크로닉 하이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이라고 부르고 만성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고요. result from inadequate secretion of action 인슐린이에요. 결국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과하게 많아지게 되거나 작동하게 되면 일어나는 불상사죠. 일종의 불상사. 그쵸? 그래서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인슐린 레지스턴스, 저항성 또는 센시비티, 민감도. 저항성이 커지고 민감도가 낮아지고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성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잘 원래대로 글루코즈를 혈액 내에서 제거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당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이저 코즈 오브 키드니 페일러. 근데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게 키드니예요. 키드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콩팥. 그쵸? 그리고 이제 세컨으로 뭐 나타나는 게 블라인드니스나 아니면은 핫 디지즈, 스트로크 이런 것들에 이제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 스트로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출혈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죠. 그런 것들을 유발합니다. 왜?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면은 혈관이 약해져요.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심장에서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질 수도 있고요. 또 머리에서 그쵸? 뇌혈관이 뇌출혈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럼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괴사가 일어나거나 해서 잘라진 그런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이아벳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입 1, 타입 2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타입 1은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슐린 디펜던트 다이아벳이에요. 실질적으로 인슐린에 의존적인 질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 때 주벨리 원셋 다이아벳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청소년기 이전에 어렸을 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유는 베타셀이 파괴가 돼서 인슐린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인슐린을 넣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제 오토이뮨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내 면역세포가 associated MHC on class의 크로모존 6번에 있는 MHC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뭐 그냥 단순히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내 면역세포가 베타셀을 파괴하는 거예요. 또는 주변 환경의 요인들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또는 자가 활성된 T셀, 오토리액티브 T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 또는 헬퍼 킬러 T셀이 베타셀을 파괴하는 겁니다. T셀 세포성 면역 직접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오토 안티바디 이런 것들이 또 베타셀도 파괴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는 면역에 의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얘네들이 베타셀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슐린 못 만들게 하는 선천적인 당뇨. 당이 당연히 제거가 잘 안 되겠죠. due to reduce insulin secretion. 인슐린이 없으니까 페리엑시드가 더 지방이 많이 블러드 내에 존재할 거고요. 당도 당연히 존재할 거겠죠. Not taken into or stored in adipose tissue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슐린이 하는 일이 당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에너지 소스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내에 페리엑시드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거를 저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페리엑시드 자체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케톤 바디로 간에서 전환을 시킵니다.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근데 이 케톤 바디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케토시스라는 또는 케토엑시도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케톤 바디에 의한 산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인크리즈 글루코즈 또는 케톤 바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소변으로 배출이 일어나게 되고 탈수 증상도 일으키고요. 또는 급작스러운 디하이드레이션, 탈수나 케토엑시도시스, 혈액 산화, 산성화 이런 것들의 문제로 인해서 서든데스 또는 코마 어떻게 보면은 저기죠.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글루카곤의 상태는 어떠냐?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with type 1 diabetes also have one abnormal high secretion of glucagon이죠. 당이 없으면은 글루카곤은 증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글루카곤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높은 레벨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글라이코제노라이시스예요. 그냥 글라이코젠을 분해하는 거죠. 분해하게 되고요. 계속 블러드 글루코즈 레벨을 반대로 또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혈당 증가를 또 유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쵸? It also stimulates the enzyme that convert fatty acid to ketone body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그러한 현상들을 또 다른 형태로 글루카곤의 증가로 유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밸런스에서
글루코즈라는 거의 저장, 분해, 그리고 페리엑시드라는 거의 저장, 분해. 분해를 위해, 사용을 위해서 케톤 바디 생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계속 그게 연결돼서 이어지는 거죠. Uncollected type 1 diabetes. 인슐린이 없어지게 되면은 시크리션이 없고 이제 뭐 레지스턴스 보스예요.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고 저항성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간에서의 글라이코젠 라이시스가 증가하고요. 글루코네오제네시스도 증가하고 헤파틱 케토제네시스도 증가하고 리폴라이시스도 증가합니다. 왜? 에너지원을 계속 공급해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없다라는 건,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건. 그러면 여기 글루코즈를 사용하는 거는 감소하고 케톤을 또 사용하는 거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하이퍼글라세미아, 고혈당이죠. 고혈당을 유발하게 될 거고요. 하이퍼 케토네미아, 케톤 바디의 증가를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당의 레벨 또는 케톤의 증가는 오스모틱 다이우레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삼투 농도를 증가시켜요. 결국에는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워터, 소디움, 포타슘, 칼슘, 포스페이트 같은 것들을 계속 소변 배출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의 초기 증상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갈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면 당연히 디하이드레이션, 탈수가 일어날 거고요. 저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톤이 많아지게 되니까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대사성 산화가 일어나게 되죠. 혈액이 산화하게 되면은 신경작용을 억제하게 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디하이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신경 산화에 의해서 마비가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 급작스럽게 코마,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건 앞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글루코즈하고 케톤. 뭐에 의해서? 인슐린의 결핍에 의해서. 반대로 인슐린의 결핍은 뭐를 증가시켜요? 글루카곤의 중과가 아니고 증가죠. 오케이, 그럼 타입 2 다이벳은 뭡니까? 타입 2 다이벳은 이형 당뇨,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에서 발생하는 당뇨입니다. 얘는 인슐린의 인디펜던트예요. 실질적으로는 인슐린 분비하고 관계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추어 원셋 다이아벳이라고 얘기하고요. 성숙한 후에 나이 먹고서 발생을 한 성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당뇨가 이 타입 2입니다. 95% 정도. 그리고 여기 있듯이 very low target cell sensitivity, low 셀의 타겟 셀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게 되죠. 인슐린에 대해서. 인슐린 레지스턴스 저항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타입 2 다이아벳 같은 경우는, 이형 당뇨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대부분의 이형 당뇨는 비만인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뭐 비만이 발생을 하면은 아디포스 티슈, 지방세포가 증가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디포카인, 대표적으로 TNF-알파를 얘기를 했었고요. 렙틴, 이런 요소들이 증가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당뇨, 타입 2 다이아베틱, 인슐린 레지스턴스 증강에 의한 이형 당뇨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고요. Incidence in children is raised due to obesity. 결국에는 어렸을 때 소아 비만이라고 얘기하죠. 소아 비만인 아이들이 더 증가되는
쪽으로 유지가 됩니다. 왜? 지방세포 숫자가 계속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을 유도할 거고요. 그 비만이 당뇨의 원인이 될 겁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 뭐 인슐린 레지스턴스, 결국은 메리즈, 사람에 따라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 이게 스켈레톤 머슬 셀이 인슐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스켈레톤 머슬 크기 자체가 달라질 거고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에너지원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스켈레톤 머슬들이 글루코즈를 쉽게 업테이크해서 흡수할 수 있게끔 하는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있게 되면 obesity makes all insulin target cell less sensitivity예요. 오케이? 비만이 생기면 이 비만인 사람들은 타겟셀에 대한 인슐린에 대한 타겟셀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obese person must secrete more insulin, 더 많은 인슐린을 일반 사람보다 내놓게 되는 거죠. 왜?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일반 사람은 10개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100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동일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 감소, 다른 말로는 저항성이 증가하는 거죠. 이게 impaired glucose tolerance, 글루코즈에 대한 적응을 다르게 할 거고요. 그게 타입 2 다이벳, 2형 당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글루코즈에 대한 일반적인 토러런스 테스트예요. 어느 정도로 수긍을 할 수 있느냐. 일반인 사람들은 쭉 올라갔다가 금방 시간이 흐르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당뇨 증상이 있는 분들도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더 올라가죠.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혈중에서 제거하는데. 근데 이제 당뇨가 시작이 되면은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진짜 당뇨가 심해지면은 먹었을 때 인슐린 분비에 대한 저항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당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혈중 당 농도 자체 시작점이 다르죠.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100mg/dL 이하예요, 이하.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서 100 이상, 평소에 막 200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인슐린 분비량을 보시면은 노멀인 사람들은 당을 섭취를 하게 되면 쭉 올라갔다가 감소를 하게 되죠. 당이 제거가 되니까. 그죠? 근데 프리 다이아벳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양이 훅 증가해요. 왜? 초기 당뇨. 인슐린 양의 증가가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당뇨가 유발된 사람들은 뒤쪽으로 분비가 일어나게 되고요. 당뇨가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인슐린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당 조절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인슐린을 이미 공급을 해주는, 마치 타입 1 다이어베트 같은 그런 상태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메타볼릭 신드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사장이죠. 대사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기 뜻이 early in the progression of type 2 diabetes, 2형 당뇨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여기 뜻이 high plasma glyceride level (TG), 그 다음에 low HDL level, high density lipoprotein, 그쵸? 그럼 이게 콜레스테롤 제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increase hypertension, 고혈압들을 유발하게 되고요. 카디오바스큘라 디즈, 심혈관 질환하고 아까 나왔던 스트로크 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타입 1과 타입 2 다이아베티스를 비교를 한 거예요. 타입 1은 under 20, 타입 2는 over 40. 그러니까 immature, mature 상태고 immature 상태 주벨리 청소년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한 5%, 95%. 일반적인 당뇨 우리는 이 타입 2라고 얘기를 하고요. 케토엑시도시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오베시티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 베타셀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인슐린 시크레션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노멀이거나 인크리즈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상태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인슐린을 주사해서만 치료가 가능하고요. 뭐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아니면은 뭐 약을 먹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당 조절을 해주게 되는 그런 당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하시면은 좋겠고요. 뭐 이런 과정 중에 이제 하이포글라세미아 저혈당인데요. 저혈당은 급격하게 혈액의 당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말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당뇨 환자, 초기 당뇨 환자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인슐린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져가는 시기에 당이 쭉 혈액에 증가하고 있으면 인슐린이 100이 나와야 되는데 저항성이 커지니까 얘가 막 확 증가시키는 거죠. 갑자기 그러면은 일시에 당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은 저혈당이 오게 되는 거죠. 인슐린 샥이라고 표현하는 과다한 인슐린 분비에 의해서 충격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저혈당 코마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혈당 혼수가 올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당을 약하게 주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크리즈 인슐린 시크레션에 의해서 초기 당뇨 환자들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포글라세미아, 리액티브 하이포글라세미아라고도 부르습니다. 활동성 저혈당. 이런 경우는 이제 카보하이드레트 같은 탄수화물 섭취를 한 후에 인슐린이 갑자기 시크레션, 분비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리액티브 활성이니까, 그쵸? 활성 저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있듯이 프리 디스포즈예요. 그러니까 이형 당뇨가 생겨나는 초기 증상인 어덜트에서 요 활성 저혈당이 올 수가 있고요.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어느 정도 줄여주고 조금씩 먹는 그런 조절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조절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느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혈당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막 떨리고 갑자기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배고픔 느끼고 그런 것들 눈앞에 잘 안 보이고 머리 띵하고 그게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올 수 있죠. 혈당이 갑자기 낮아져서. 근데 여기 나오는 리액티브 하이포글라세미아 같은 경우는 이형 당뇨가 이제 발달 중에 있는 초기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당의 섭취가 됐을 때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뭐 이런 상태가 되겠죠.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이 올라갔다가 노멀 레인지로 유지가 돼서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여기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높은 레벨에 인슐린 분비가 존재하겠죠. 오케이. 오늘 꽤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당과 관련되어 있는 메타볼리즘 조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메타볼릭 레귤레이션 바이 아드레너 호르몬, 사이로신, 그로스 호르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분비 호르몬에 대한 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몸을 활성을 일으키거나 대사를 활성을 일으키거나 성장을 촉진하는 거니까 에너지원을 많이 공급을 하는 분해 쪽으로 많이 작동을 할 겁니다. 오케이?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드레노 호르몬부터 쭉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